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내 반포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당정청을 향한 국민적 울분이 잦아들지 관심인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부동산 문제로 야기된 세대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네, 공급 부족을 외치는 이 시장에 정말로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황수 교수님, 네. 방금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워낙에 네. 국민적 불만이 쏟아지니까 네. 청주 집을 팔고 이미 팔았잖아요. 네. 근데 반포 집도 팔겠다고 했는데 이달 내로.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이제 원하시던 무주택자가 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좀 드는 생각은 너무 어떤 주택 수에 대해서 너무 몰입돼 있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는 주택을 한 주택을 그러니까 1주택을 갖고 계셔도 굉장히 재산이 많으신 분이 있고 또 작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어떤 그 개수라든가 숫자에 뭔가 좀 집약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공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스리기 위한 어떤 좀 무마하기 위한 그런 생각들은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집값을 뭐 안정화시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본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본질은 하루밥이 뭐 집값이 이제 잡혀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거나 조금은 예전 수준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나오는 게 본질이고 실제 뭐 정부 고위 당국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택을 많이 갖고 있냐 어떤 이런 숫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본질 자체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뭐 정부 당정청에서 이제 뭐 집을 파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최 교수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집이 한 채냐, 뭐 두 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한 채여도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뭐 양도 차익이 큰 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어서 뭐 그렇지만 이제 정책에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번 정부의 과제였고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분들은 이제 불필요한 집들은 파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한 6개월 정도 시간 안에 두 채 있는 경우에는 한 채로 팔자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도 안 팔았고 또 네. 청와대 민정수석도 여전히 강남에 두 채가 있는데 아직 안 팔고 있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도 지금 다주택인데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또 그런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아마도 그분들께서 세세하게 이제 들어가 보면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대 이제 문제는 그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굉장히 규제들을 많이 쏟아내고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제 솔선하지 않으면 그 명분이 약간 약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이 뭐 피치 못한 사정이 됐든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말은 그렇게 하고 본인들도 솔선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약간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는 좀 너희들은 팔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는 무조건 뭔가 주택을 갖다가 없애라 아니면은 1주택만 만들어라 하는 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냐라는 그런 시각들이 약간은 좀 팽배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이제 정치권, 특히 여당, 야당 관계없이 지금 상당히 20, 30%가 다주택자로 지금 조사가 됐잖아요.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당의 경우에 빨리 팔아라 이렇게 당사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런 분들도 시장의 어떤 욕구 또 국민들의 어떤 압박에 몰려서 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뭐 개인들마다 다 다르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사실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주택 수에 따라서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주택 시장과 관련된 태도가 근본적으로 결정되는 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주택 수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뭐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집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도 없다고 보기엔 좀 힘든 측면이 있어서 이게 그래서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위헌이다 이거 집 팔라는 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좀 상황마다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금 현재 추가 대책이랄까? 예. 예고된 대책은 어떤 수순으로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고돼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인구에 해자되는 그 대책들은 좀 있어 왔어요. 특히 얘기가 많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취등록세 같은 것들을 주택수에 따라 차등으로 이제 뭔가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 뭐 그 취등록세가 한 1.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굉장히 낮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뭐 10억을 이제 10억짜리 집을 산다 하더라도 10억짜리는 뭐 좀 큰 주택이니까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취등록세가 한 5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원래 일반 이제 취등록세인 4.6%라든가 이런 것까지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2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것을 뭐 10%, 3주택일 땐 2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전에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지역들 또는 이제 홍콩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보면 독일 같은 데도 취등록세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높여버리면 당연히 내가 1억짜리 집을 샀을 때 취등록세가 20%다라고 한다면 1억 2천에 실제 내가 투입 비용이 드는 거니까 내가 1억짜리 집을 산다 하더라도 20% 이상의 지가 상승이라든가 가격 상승의 효과가 내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주택을 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요를 갖다가 이제 감소시키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직접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는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들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이제 법안이 미뤄져 있던 것들을 좀 빨리 추진하겠다.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들 많이 발표된 것들이 있는데 6.17 조치라든가 이런 그 이전의 조치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촉진하고 또 일각에서는 뭐 공급 대책을 좀 더 확대하는 것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추가 대책이 나오는 시기는 좀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나온다, 모레 나온다, 뭐 이번 주가 아닐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예. 지금 크게는 일단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또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체로는 세금 부담은 좀 명확한 방향을 설정된 거 있는 것 같은데요. 공급 확대에 관련해서는 사실 좀 신중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게 쉽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공급을 확대를 많이 안 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신도시 30만 호, 그다음에 올해 5월 6일 날 수도권 서울 7만 호 공급 이런 공급 대책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공급 여력이 많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분명히 방향이 잡혀 있는 건 그 보유세 강화 부분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또 희망 섞인 예측을 하나 하자면 그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아마 그게 사실 다른 대책들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지금 임대 등록 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그게 좀 추진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많은데 우리 최 소장님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공급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잖아요.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공급 부족 때문에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다. 수요 억제만으로는 네.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총량적인 면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잖아요. 공급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30만 가구 이제 신도시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의 유휴부지 활용한 7만 가구 공급하는 것들은 실제로 주택의 개수를 늘리는 게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집값이 오르는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꽤 많이 유력한 그런 학설 또는 예. 약간 통설 중에 하나가 매물이 되게 희소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제 이제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그걸 막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 내년 초에 사전 청약 들어가거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사전 청약 내년에 들어가고 나서 2년 뒤나 또 한 1년 반 뒤에 본 청약을 들어가고 실제로 입주를 하는 거 2025년 정도부터예요. 그러면 지금이 2020년도니까 앞으로 4년 반 정도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4년 뒤, 5년 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또 사람들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새로 지어서 급작스럽게 볼펜 하나 모자라면 공장에 바로 발주해서 만들 수 없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공급도 하나의 공급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 21번째, 22번째 얘기하는 모든 정책들을 보면 결국에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은 계속 있어 왔으나 실제 보유자가 공급을 갖다가 통해서 시장에 있는 매물을 좀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들은 사실은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고 과거에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가 계시는데 장하설 시장님이 계실 때에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장하성 정책실장 당 예. 때. 그래서 그분이 퇴임하시기 직전에도 보유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OECD 기준으로 맞추고 보유세 담세율을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아직은 낮으니까 선진국 기준으로 맞추는데 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수준에서 뭐 거래세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거래세는 취등록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출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검토도 할 때가 됐다라는 말을 남기시고 네. 다른 데로 임지로 발령을 받으셨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셨습니다. 보유세는 하셨고요. 올리되 네.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 낮추는 맞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네. 하고 그래야 조세의 어떤 균형 감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실제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6월 30일까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좀 약간 그 유예하는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실제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작년에 12, 16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4개월 동안 집값이 또 잡혔다라는 그런 그 시그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정부가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는 억제하고 살 사람 못 사게 하고 파는 사람은 많게 하면 당연히 집값이라는 것이 내려가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주택의 프레임 아니면은 뭐 뭔가 내가 불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어떤 증오의 프레임만으로 모든 것들을 풀기에는 제가 뭐 보기에는 실제로는 조금 약간 경제 논리상으로는 시장 경제에 맡겨두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부족해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쓴소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매물 잠김 현상 같은 게 있었다. 퇴로를 열어줘서 거래세를 좀 낮춰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도되기로는 뭐 양도세를 더 높일 것 같은 단기 보유하고 팔 경우에는 훨씬 더 무겁게 물린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최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일단 거래세라고 보시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요. 양도세는 소득세이죠. 거래세는 취등록세가 거래세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양도소득세 강화는 뭐 기존의 정책하고 반대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주택가격 상승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앞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그 핵심은 사실 양도 차익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양도 차익을 실현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하면 그걸 이제 때마다 그렇게 그걸 너무 자주 쓸 수 있는 수단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과세를 해서 그 부동산 불로소득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 것이지 양도소득세를 계속 감면이라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방식은 그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약간의 어떤 그런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다름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건전한 어떤 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왜 그 단기 양도 차익에 대해서 80%까지 과세하는 거 무조건 찬성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지금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그런 거죠? 있다면 네. 그런 단기적인 차익을 하는 건 무조건 그건 투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내가 팔고 싶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 존재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22번 정도, 21번 정도 정책을 그동안 계속 집중포화를 쏟아냈는데 원하는 집값 상승을 잡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쯤이면 반추해보고 다른 식의 무뎌진 칼날을 계속 쓰는 것보다는 칼을 바꾸거나 칼을 좀 벼려서 뭔가 날카롭게 해서 투기자도 잡고 그다음에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질이 집값을 잡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과세의 어떤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의도인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실제 양도세를 갖다가 완화해서 매물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풀어놓으면 이건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시기가 있다면 제가 보기엔 실제 양도 차익을 거두고 단기적으로 양도 수익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절대 저는 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매물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원래 내가 알고 있는 호가라든가 이런 것보다 낮춰서 팔아야 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6.17 대책 가운데 하나인 이 전세 대출 조치가 이제 모레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네.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넘는 집을 살 때 전세 대출 못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3억 원 넘는 집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3억 원 넘는 아파트. 아파트. 네, 예. 를 사면은 이제 그 대출을 회수하겠다라는 게 정부 발표였었죠. 네, 당시 예고를 했고 오늘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보통의 경우에 집을 살 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3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면 뭐 수도권은 다 3억 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이 전세 사는 사람은 집을 사지 말라는 거냐,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냐, 뭐 이런 불만과 비판도 지금 쏟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최 소장님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게 네. 전세 대출에 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굉장히 관대해졌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생각해보면 전세 대출이라는 건 거의 은행권에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하고 빚내서 집을 새 살라고까지 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부채를 많이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이 집은 나는 전세를 살면서 집을 차익을 가지고 사 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정부 네. 의지인 것인 거죠. 네. 네, 뭐. 아 그러면 계속 전세 사는 사람은 돈 마련 나올 때까지 끝까지 전세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으면 돈이 생길 때까지 너는 그냥 계속 전세만 살아라. 그런데 나는 집을 좀 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여기 세를 살고 저기는 사두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정부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럼 대출이 되는 것이고 그 전세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주택을 살 때는 뭐 LTV, DTI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사면 되는 거지. 전세 대출로 지금 정부가 막고자 하는 건 나는 전세 살면서 저기 다른 곳에 집을 사는 이런 갭 투기를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항상 전세만 살라고 하는 거냐, 이거는 좀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도 동감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은 집을 아니 근데 전세 대출 못 받아야 주변에서 됩니까? 보면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제 시쳇말로 못되게도 본인이 전세 사는 집에서 내가 전세를 살면서 거기에서 한 80%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 대출이 훨씬 더 금리가 싸거든요.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생활비를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사요, 사실. 또 갭을 해서. 그리고 또 선생님 말씀이 맞으시는 게 옛날에는 집 살 때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뭐 시골에 있는 자갈론 팔아서라도 전세 마련해가지고 전세금 마련해서 전세를 들어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세 대출이라는 게 마련되면서 오히려 이 전세 대출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을 더 올렸다는 효과도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집값을 더 올렸다는 비판도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가 전세 살면서 집을 미리 이제 지금은 실거주는 아니지만 그렇죠. 내가 1년 뒤, 실거주할 2년 뒤에 집을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집을 미리 산다. 키핑하는 어떤 그런 네. 분들 순수하게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약간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예.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말 그대로 레버리지를 통해서 실제로 투기를 했던 분들도 기사 없는 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네.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 네.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을 좀 분류를 해서 약간 좀 디테일하게 규제하는 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뭐 대안을 지금 당장 제시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번 이런 대책을 통해서 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 신혼부부에 좀 청약 혜택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40대들은 또 불만이 많더라고요. 30대, 40대는 세대 간의 이런 갈등, 그런 논란도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방향은 정부가 좀 잘못 짚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나에게 주는 거, 그러니까 주택의 최초 구입자 생애 처음 하는 사람의 혜택을 주는 건 어느 나라나 있는 대책이에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신혼부부 관련된 주택 정책이 저출산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생애 최초 구입자가 20%고
공공 분양에서.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안 그래도 30%로 더 높거든요. 그러면 40대, 50대가 무주택 기간이 오랜 사람들이 지금에도 소외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는 건 지금 뭐 2030의 불만이 높다고 해서 예. 좀 너무 단기간적인 정책이고 그런 형평성. 그래서 청약제도는 좀 가급적 손대지 않았으면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청약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저 소장님이랑 저랑 생각이 똑같은데요. 약간 조삼모사 같잖아요. 그러니까 총량은 그대로 둔 채로,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계층을 우대해 주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주택난이라든가 무주택 서민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쪽에서 빼서 이쪽을 메꾸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결국에는 이 부분은 저는 어떤 청약 가점을 높여서 아니면 어느 한쪽을 갖다가 좀 우대를 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오히려 대출을 좀 더, 그러니까 오히려 일할 날이 많은 분들에게 갚을 날도 많잖아요. 그러면 네. 오히려 그러면은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혜택도 좀 받았지 않습니까? 집 사신 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예, 예. 아직 그런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LTV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 적용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어떤 계층을 좀 더 늘려주는 것보다는 더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저는 빚을 늘리는 정책은 굉장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4억을 3%로 해도 매달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100만 원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네.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생애.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은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맞아요. 그러면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냐고 그게 아닌 전망이라면 그럼 하우스푸어 되는 거죠, 그 청년들이.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꼭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벌어서 집 사기에는 좀 사실상 아직 뭐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모 그리고 찬스를 안 쓰면 못 산다는 게 부모 이- 찬스는 네. 할아버지 찬스 써야죠. 네, 할아버지 찬스 써야 되고 할아버지까지.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세아래들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 페이먼트라고 해서 5%나 10% 다운 페이먼트로 해서 물론 내가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고 집값이 떨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 맞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실거주하는 목적이라면 이것은 집값의 어떤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예측이 아니라 나의 보금자리 면에서 내가 아직까지는 소득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집을 실제로 내 보금자리, 내가 이사 안 가도 되는 집, 전세가 뭐 만기가 돼서 올려주지 않은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정책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건 집값이 오르고의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나의 주택 보금자리.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10억짜리가 7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부담할 수 있느냐. 그럼 4억에 대한 이자가 아까 100만 원. 지금까지 저금리, 지금처럼 저금리일 때도 이러는데 그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실수요자라도 내가 사는 한 집이어도 이걸 내가 부담할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든 이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네, 뭐 그런 논란도 있고 네. 또 아까 공급 얘기 잠깐 했지만 네. 지금 3기 신도시도 아직 멀었는데 혹시 뭐 4기 신도시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닌가? 또 그린벨트를 좀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땐 항상 집값이 올랐을 때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집값이 별로 안 오를 땐 공급 얘기 안 나오고 신도시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급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뭔가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제 건설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게 원래 공급의 기본적인 골조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만큼 공급해 주는 게 공급의 원칙인데 내가 원하는 곳에는 그 공급할 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외곽으로 나가는 건데 이번에 상기 신도시가 있었던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젠가 후손에게 정말 아름다운 공간, 유유 공간, 어떻게 보면 또 유사시에 뭔가 그러니까 여유 있는 공간으로 남겨줘야 되는 공간들을 자꾸 파괴를 해서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 집값이 오르는데 계속 그 그린벨트를 해지를 해서 도시 주변에다가 이걸 갖다 계속 공급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집값이 오르는 부분에 대한 전선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것들을 중심부뿐만 아니라 외곽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서 오히려 총량적인 어떤 시가총액을 올리는 어떤 측면들이 있어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더군다나 우리가 후손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뭐 곱씹어서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수의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결국 공급 아니냐 얘기도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주택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가장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이런 데들이 다 주택 보급률 100% 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충분하다고 그 주택 가격이 안 오르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주택 시장은 매우 특이한 시장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만으로는 절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금방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측이 매우 조심스럽긴 한데 4기 신도시는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이었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우리가 인구가 이제 곧 이제 절대적으로 감소할 상황에 있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 3기 신도시도 교수님 말씀처럼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4기 신도시까지는 아닐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5, 6 대책에 발표됐던 서울의 7만 가구 도심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켜서 고밀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던데 많이 교수님 있죠.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야 되는 이제 공급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약간의 생각들을 계속 섞어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전공이기도 한데 실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만약에 이제 1000채를 새로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0채 안에는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도 이제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조합원이라는 사람들을 갖다가 공제를 하면 실제로 총량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 예전에 그 강남 3구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잠실지구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재건축 공급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재건축 공급을 통해서 보통 이걸 얘기하는 게 순증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증가분이 한 10%대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실제 공급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다 이건 아닌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새 집이 공급이 많이 된다라는 측면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새 집 좋아하는 어떤 새 집에 대한 어떤 수요자들의 어떤 수요를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총량적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 그게 팩트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10%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 그런 얘기가 순증으로? 재개발은 한 최대는 한 30%까지 늘어나는데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뒤섞으면 총량적으로 20% 넘기 힘듭니다. 20%. 예. 어떤 데는요, 1000채를 지었는데 조합원이 한 9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이 5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게 총량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무조건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오류가 많은 또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좀 더 높이 짓게 하면 늘어나잖아요. 더 높이 짓는다. 그러면은 이제 주거 환경이 아주 뭐 교통난에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과연 우리가 주거 환경에서의 어떤 정의에 부합하냐에 대한 돼야 되는 것들인가라는 것은 좀 더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 참 부동산 문제 어려운데 이제 추가적인 대책도 또 내놓는다고 하고 하반기 집값은 어떻게 안정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좀 전망이 힘든 상황인데요. 추가 대책이 나왔고 6.17 대책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은 이 대책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뭐 법인에 관해서 굉장히 강화하고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건 사실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그 지점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부가 정확한 시그널을,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사실 가끔 좀 의심스러울 때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심스러울 때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게 이번에 대책을 이제 곧 발표될 텐데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매우 강하고 그게 이제 제도로 뒷받침하겠다 입법으로 그런 게 나오면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짧게 전망해 주시죠. 예. 모든 정책도 이제 골든 타임이 있는 것인데 요즘에 나오는 정책들을 앞에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미리 했으면 좋겠다. 미리 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끼워넣기를 하고 정책을 한다 입안을 하더라도 약간의 타이밍 싸움이 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기왕하는 어떤 추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약간씩 고쳐서 답습하는 것보다는 뭔가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제발 이번만은 집값이 좀 안정화되고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최왕수 건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